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1월 22일 월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5번째 민생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생활규제 개혁으로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말기 유통법을 10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웹 콘텐츠에는 도서 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웹툰, 웹소설 등 새로운 창작물에 종이책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국민 불편이 큰 것으로 지목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일 제도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해 대형마트와 주변 상권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대중교통비 환급제 K패스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지자체들도 이에 발맞춰 각종 대중교통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K패스 사업과 병행하여 서울 대중교통과 따릉이 등을 무제한 이용 가능한 기후 동행카드 사업을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 업무 보고 5번째 순서는 생활 규제 개혁이 주제였는데요. 정부는 10년 만에 단말기 유통법의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여 지원금 공시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환을 없애서 그런가 하면 웹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웹툰이나 웹소설에는 도서 정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김유리, 김경호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서비스와 요금 경쟁 유도를 목적으로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 이동통신사 간 과열된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경쟁 위축으로 오히려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불법 보조금이 성행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간 정부는 3만 원대 5G 요금제 최저 구간 신설 등 통신비 완화에 힘써왔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체감하는 통신비 부담은 높은 상황. 정부는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통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단말기 유통법은 미국, 영국 등 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규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지원금 공시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 경제를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전화 구매 비용도 줄일 방침입니다.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 관련 규제 정비도 추진합니다. 다만 보조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지속적인 혜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 검토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이용자 권익 보호와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책값 할인율을 15% 이내로 제한한 도서 정가제는 온라인 대형 서점과 가격 경쟁에서 불리한 중소 서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종이책에 대한 규제를 웹툰, 웹소설 등 새로운 창작물에까지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영세 서점 보호라는 본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웹툰과 웹소설도 전자출판물로 이들 역시 일반 도서와 마찬가지로 국제표준 도서번호 ISBN을 발급받고 있습니다.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한 5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도서정가제 개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토론회를 통해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웹툰, 웹소설의 도서정가제 적용에 대하여 일반 도서와는 다른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합리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민간 협의체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웹툰 산업 성장을 위해서도 도서 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웹 콘텐츠를 제외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15%로 묶여있는 책값 할인율을 영세 서점에 한해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점은 재고 상품을 처리할 수 있고 소비자는 책값 부담을 덜 수 있어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란 판단입니다. 일단 문제집부터 이런 사소한 책 하나하나가 가격이 다 2만 원, 3만 원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돈을 되게 많이 쓰게 된 것 같아요. 정부는 도서 정가제의 순기능은 유지하되 불합리한 규제는 출판, 서점업계와 소통해 개선할 방침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5번째 민생 토론회 소식 취재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신국진 기자, 이 생활 규제 개혁이 주제였고요. 단말기 유통법 폐지, 도서 정가제 개선 이 내용은 앞서 뉴스 리포트로 전해드렸고 그 외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 규제 한 가지가 얘기가 나왔죠. 네, 대형마트 영업 규제 개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해야 하고 공휴일 휴무가 원칙입니다. 민생토론회에서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자, 지난 2012년이었죠. 이 골목시장과 중소유통업 상생 발전 이런 의미를 담아서 휴무와 또 영업시간 규제를 법제화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게 그러고 보니 이제는 이 규정으로 인해서 국민이 겪는 불편이 편익보다 더 커졌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그동안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전통시장을 찾는 이들의 수가 생각만큼 많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또 휴무일이 일요일 등 주말로 강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합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동안 주로 일요일과 같은 휴일을 휴무일로 채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요일 휴무가 강제는 아니었지만 마치 강제인 것처럼 그렇게 이어져 온 부분이 있고 또 우려됐던 이 대형마트로 인한 전통시장의 매출 감소 영향은 적었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자, 작년에 일부 지역에서요, 이 대형마트 휴무일을 이 반드시 공휴일이 아니라 평일로 이렇게 변경한 소식을 전한 기억이 있거든요. 이게 규제 개혁으로 시범 운영된 케이스로 보는 거죠. 네, 지난해 초 대구를 시작으로 충북 청주시가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주중으로 변경했습니다. 서울에서도 서초구가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을 평일로 변경했는데 휴무일로 변경을 경험한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자, 지금 일부 지자체만 도입한 사례인데 이 정부는 이걸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인가요? 네, 정부는 먼저 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할 예정입니다. 특히 상생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해 대형마트와 주변 상권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과 관련하여 규제 권한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뿐 아니라 강력단체장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정부도 관련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자,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면서요, 이 새벽 배송이라는 게 굉장히 소비자들의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이번 민생 토론에서 이 새벽 배송이 지역에서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의견이 나왔죠. 네, 새벽 배송은 수도권과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저녁에 물건을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집으로 물건이 배송되는 서비스인데요. 시간도 절약되고 필요한 물건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장점에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새벽 배송 서비스를 받지 못해 불편함을 토로한 시민은 지역 간 정주여권 격차를 키우고 있다고 우려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신선식품 배송에 혁신을 가져온 새벽 배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 개정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직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지역 정주여권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안건들이 이제 법을 바꿔야 하다 보니까 이 국회라든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국회 통과를 위해서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의견을 밝혔죠. 네, 토론회를 주재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민생 토론회를 소개된 3개 안건의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각각 처한 상황에 따라 일정 등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조금씩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민생토론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 윤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도 언급이 됐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단말기 윤통법 규제 개선과 관련해 추가 지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단톡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취재기자와 함께 민생토론회에서 다뤄졌던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신국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정부가 대중교통 이용료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K패스를 오는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지자체들도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각종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대중교통비 환급제 K패스. 올해 7월 시행 계획이었던 K패스는 정부의 물가 부담 완화 기조에 맞춰 5월부터 앞당겨 시행됩니다. K패스 이용자가 한 달에 최소 15회 이상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지출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비율은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은 53%에 이릅니다. K패스의 지원 상한은 월 최대 60회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와 광역버스 등의 교통편을 이용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서울시도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교통비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간 수도권 지자체에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비 지원을 확대하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해왔습니다. 서울시는 K패스 사업과 병행하여 월 6만 원대 금액으로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 카드 사업을 1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서울 시민은 K패스와 기후동행 카드 중 본인의 대중교통 이용 패턴에 따라 가장 유리한 카드를 선택할 수 있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노원구 거주자가 매일 여의도로 출퇴근을 하고 주말에도 서울시 내에서 자주 대중교통이나 따릉이를 이용한다면 기후동행 카드를 사용할 때 무제한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더 유리합니다. 이에 더해 경기도와 인천시도 K패스를 기반으로 경기 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더 경기패스와 인천 아이패스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더 경기패스와 인천 아이패스는 60회를 초과하는 대중교통 이용도 무제한으로 적립하고 청년층의 연령을 확대하는 등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혜택을 강화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용자의 혼선이 없도록 사업별 혜택과 적용 범위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최다입니다. 정부가 연장 근로 한도 위반에 관한 기존의 행정 해석을 변경했습니다. 연장 근로 한도 위반을 판단할 때 하루가 아닌 주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건데요. 자세한 내용을 윤현석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일주 40시간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일주일에 1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 총 52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1일 8시간을 넘는 연장 근로시간을 더한 총량이 주 12시간을 넘길 때 연장 근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하루 15시간씩 주 3일 일했다면 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이더라도 1일 8시간을 넘어 근무한 총 시간이 21시간이기 때문에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해석과 반대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연장근로 초과의 경우 1일 법정근로 시간이 아닌 1주 법정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노사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관한 행정 해석을 변경했습니다. 법의 최종 판단 및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해석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일단 해석을 변경하고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변경된 행정 해석에 따라 앞으로는 일주일 총 근로시간을 통틀어 1주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로 계산됩니다. 또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해야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부는 변경된 행정 해석이 현재 조사,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행정 해석 변경은 한도 위반 판단 기준에 관한 것일 뿐이라며 연장 근로수당 지급 기준은 기존 해석을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저출산 극복이 범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면서 올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었는데요. 올해 태어난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현금성 혜택을 모두 합치면 3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최근 0.78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2018년 1명 아래로 떨어진 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인 겁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관련 지원 예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먼저 아이 출산에 필요한 육아용품과 의료비 등에 쓸 수 있는 첫만남 이용권은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 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둘째부터는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0세부터 1세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 급여도 올해부터 크게 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해에는 한 달에 1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이 지급되고 그 다음 해에는 한 달에 50만 원씩 총 600만 원이 주어집니다. 7살까지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도 매달 10만 원씩 매년 1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출산한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첫만남 이용권과 부모 급여, 아동수당까지 합하면 총 2,9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이처럼 현금성 지원을 강화한 데는 저출산 문제를 직시하고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정부는 육아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도 개선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 통상임금 80%에서 100%까지 지급하고 한 달 상한액도 최대 450만 원까지 확대합니다. 또 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을 확대 운영하는 늘봄학교가 올해부터 본격 도입되고 전문 인력이 가정에 방문해 아이를 봐주는 아이 돌봄 서비스의 지원 가구도 확대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과거사 진실 규명을 위한 독립적 국가기관인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기간이 1년 더 연장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억울한 피해를 당한 이들의 명예회복과 피해 구제가 있어야 한다며 조사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 출범한 제2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과거사 정리법에 따라 한시적 독립기구인 진실화해위의 조사 만료 기간은 오는 5월 26일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상 절차가 진행되는 등 그간 진상규명 결정에 따른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2만 1,000건의 사건 가운데 조사가 진행된 건 53%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진실화해위의 조사 기간을 연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진실 규명 활동을 통해서 그분들의 명예회복과 피해 구제에 나서는 것은 국가 정통성 확립은 물론 미래를 향한 국민 통합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흔쾌히 기간 연장에 공감을. 윤 대통령은 기간 연장과 관련한 절차는 진실화해위에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전체 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 조사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는 과거사법에 따라 조사 기간을 1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년 연장 기간을 통해 접수된 사건의 조사를 대부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천안함 작전관으로 근무했던 박연수 중령이 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한 천안함의 함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박 함장은 취임사에서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천안함 46용사와 고 한주호 준이 그리고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에서 목숨 바쳐 서해 바다를 지킨 모든 해양수호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에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이 도발하면 그곳을 적들의 무덤으로 만들고 단 한 명의 전우도 잃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천안함은 지난달 23일부터 이함대 사령부에 작전 배치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위해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서울주택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22일 김헌동 SH공사 사장, 문정희 국립한국문학관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성공적 건립을 위해 모든 관계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립한국문학관은 올 초 공사 수행자를 선정한 뒤 본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인터넷 쇼핑할 때 제주 추가 3,000원, 제주 외 도서지역 추가 5,000원 같은 배송비 안내 문구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섬 주민들은 택배를 이용할 때마다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내야 해 육지 거주민에 비해 배송비 부담이 컸는데요. 섬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추가 배송비를 지원합니다. 작년 추석 때 2만 7천여 명의 섬 주민에게 시범 제공했던 추가 배송비를 올해 1인당 연 최대 40만 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집중호우와 태풍, 냉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20만 8천 농가에 농업재해보험금 총 1조 1,700억여 원이 지급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 내 가장 큰 금액입니다. 2023년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약 58만 호였으며 면적 두수 기준 가입률은 농작물 재해보험 52.1%, 가축 재해보험 94.4%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농작물 재해보험은 역대 최대 가입률을 달성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앞으로 대학생이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경우 개강 일정에 맞춰 입주 시기를 정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8월 충남 모 대학교에 재학 중인 A씨는 학교 근처 임대주택에 당첨됐는데요. 개강 일정에 맞춰 9월에 입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LH는 추첨 순서를 이유로 10월부터 입주 가능하다고 통보했고 결국 A씨는 한 달 이상 장거리 통학을 해야 했습니다. 권익위는 해당 민원에 대해 대학생 자격으로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 학사 일정에 맞춰 입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임대주택 공급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입주자들과의 관계에서도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며 LH의 내부 규정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어린 아들과 딸을 두고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경찰관이 74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2007년 전남에서 발굴된 6.25 전사자 유해 신원이 보성경찰서 경찰관이었던 고 김명순 경사로 확인됐습니다. 고인은 북한군의 호남 지역 진출을 막기 위한 호남 지역 전투에 참전했다가 1950년 7월 28일 27세의 나이로 전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고인의 딸 김송자 씨는 이제 아버지를 국립현충원에 자주 뵈러 갈 수 있어서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2000년 4월 유해 발굴이 시작된 이래 신원이 확인된 6.25 전사자는 총 226명으로 이 중 경찰관은 총 26명으로 늘었습니다. 국방부는 6.25 전사자 신원 확인을 위해 국민 동참이 절실하다며
유전자 시료 채취를 희망한다면 1577-5625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요즘 고금리 탓에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요. 보다 싼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절차가 많이 간편해졌습니다. 이제는 은행 이곳저곳 발품을 팔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대출을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 신용대출 이용자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 비대면으로도 간편하게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는데요. 신용대출에 한해 시행되던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 대상이 지난 9일부터 주택담보대출로 확대돼 있습니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해 본인이 아낄 수 있는 이자와 기존 대출을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동하고 싶은 대출 상품의 금융회사 앱에 들어가 대출 심사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주택구입 계약서, 또 전세 임대차 계약서 등을 직접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대출 심사 기간은 최소 이틀에서 최대 일주일가량 소요되는데요.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은 KB 부동산 시세 등을 통해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10억 원 이하 대출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고요. 과도한 대출 이동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경과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을 이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넘지 않은 경우 대출 약정 기간 대비 만기까지 남은 일수 비율만큼 1.2에서 1.4% 수준의 중도 상환 수수료가 부과되고요. 또 저금리 대출 전환이 쉬워지면서 오히려 가계부채가 증가하지 않도록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돼 증액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대출 3억 원 중 1억 원을 상환한 경우 대환대출 한도는 잔액인 2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대출 만기도 기존 대출 상품에서 약정된 만기 이내로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는 31일부터는 전세대출 이용자도 쉽게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데요. 다만 대출을 받은 지 3개월 지나고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넘기 전까지여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세 대출 갈아타기 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기존 대출에 대출 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기존 신용대출 갈아타기와 마찬가지로 연체 상태인 대출, 또 법적 분쟁 상태의 대출은 갈아타기가 불가능하고요.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또 중도금 집단대출 등도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에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싼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서비스가 시행된 만큼 대출 이자 부담 덜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충청과 전라, 제주, 울릉도와 독도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시간당 1cm 내외 눈이 오는 곳이 있는 한편 충남과 전라 서부, 제주 산간에는 대설주의보도 발효된 상태인데요. 내일까지 전라 서부와 제주, 울릉도와 독도에는 5에서 15cm의 눈이 쌓이겠고 많게는 전라 서해안 20cm 이상, 제주 산간은 40cm 이상 눈이 쌓이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전라 동부에는 3에서 8, 충남 내륙과 충북 남부에 쌓이는 눈은 1에서 5cm가 되겠습니다. 한편 그 밖에 경기 남부, 강원 내륙과 산지, 경북 서부 내륙에는 오늘 늦은 저녁까지 가끔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10도가량 떨어져 갑자기 매우 추웠는데요. 내일은 더 춥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 아침보다 5도 내려가 영하 14도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영하 7도에 그치겠습니다.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난로와 전기장판 등 난방기를 사용하실 때는 화재 예방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충청권은 흐리고 오전까지 눈이 오겠습니다. 서울 영하 14도, 춘천 영하 15도로 매우 추운 아침을 맞이해 낮에도 영하 7도 내외에 그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하늘에는 구름만 조금 있겠고 울릉도와 독도에는 눈이 계속 내리겠습니다. 속초 영하 13도로 아침을 맞이해 낮에는 강릉 영하 5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전라와 제주에 종일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와 대구 영하 8도, 낮 기온은 광주 영하 3도, 부산 0도, 제주는 영상 2도가 예상됩니다. 동해는 맑겠고 서해와 남해는 흐리고 눈이 오겠습니다. 한편 전해상 물결이 최대 5m로 매우 거세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라 서부와 제주에는 수요일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미국 전역에서 약 80명의 사망자를 낸 북극 한파가 우리나라에도 상륙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한파가 절정에 이를 걸로 보입니다. 전국의 지자체가 한파 피해 대비에 들어갔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가급적 외출은 자제하시고 체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